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다가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루하루 즐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사연을 보낸 건 과거와는 다르게 이렇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가난함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찌들어 있다기보단 그냥 저희 집을 감싸고 있는 그 공기 자체가 가난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진짜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분들이셨어요. 저랑 여동생, 남동생 이 삼남매들과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게 인생 목표다 할 정도였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러워할 여유도 사실 없었습니다. 경마장에 있는 말들을 보면 다른 곳은 못 보고 앞만 보고 달리게끔 옆을 가리고 있잖아요. 제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남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살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가진 건 없어도 어렸을 때는 작은 것 하나에도 신나고 행복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셨고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아빠가 월급날 퇴근길에 사온 시장 통닭 한 마리로 5식구가 나눠 먹어도 그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던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 큰 프레스기를 고치시다가 사고로 양손을 크게 다치셨어요. 같이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고치는 도중에 누르면 안 되는 버튼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셨다고 하지만 치료비로 다 써버렸고 손을 다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절단은 하지 않으셨지만 신경과 인대를 다치셔서 불편한 손을 항상 가리느라 바쁘셨고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경비 일을 하시다가 손 때문에 흉해서 애들이 놀란다고 실직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 남매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힘을 내시려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엄마가 결국 가장이 돼서 식당 2군데에서 일을 하시고 늘 새벽에나 들어오셨어요. 동생들을 돌보는 건 제 책임이 되었습니다. 학교 마치고 오면 아버지 밥 챙겨드리고 동생들 밥도 챙겼어요. 그때는 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꿈이 뭐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텐 매일매일 제가 처리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전 고등학교를 빨리 졸업해서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16, 17시간씩 일을 하고 돌아오는 엄마를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나 꿈에 대한 생각 따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일을 구하시다 실패하셨던 아버지는 틈틈이 폐지를 줍고 다니셨어요. 그것도 손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줍는 양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도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만큼 밝고 강한 분이셨어요. 젊은 나이에 장애를 얻으신 것도 괴로우셨을 텐데 엄마와 제가 바쁘면 늘 집안을 살피고 청소와 빨래도 최대한 해두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손가락 몇 개만 쓸 수 있는 아버지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아빠 대신 우리 3남매를 어떻게든 대학교 보내시겠다는 생각뿐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대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계속 내가 대학에 가서 따로 배우고 싶은 게 없고 동생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돈 잘 벌어서 도와주고 싶다고 말이죠. 착한 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여동생은 간호사가 되고 남동생은 공무원에 합격해서 저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만 잘 살면 됐는데 남편, 그 인간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인생은 정말 꼬일 대로 꼬여버렸지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무역회사의 경리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몸쓰고 힘든 일보다는 사무직으로 일하기를 바라셔서 구하게 된 일자리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직의 경리라고 하면 여자가 하기 괜찮은 일이란 인식이 있어서 부모님은 걱정을 좀 덜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들은 자기들 때문에 누나까지 공부 못하고 일을 하게 됐다고 얼굴이 좋지 않았어요. 동생들은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돈 벌면서 돈이 모이면 공부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너희들 졸업만 하면 나도 내 인생 살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겁이 많이 났었어요. 나를 너무 어리게 보고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일하다가 실수를 많이 하면 어떡하지? 등등.
저는 마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지만 참 많이 소심하고 숫기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아직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 투성이었고요. 하지만 부모님과 동생들을 안심시키려고 늘 밝은 척, 괜찮은 척을 하며 살았습니다. 참,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냥 어린애였을 뿐이었는데. 사회 초년생인데다가 회사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말하지 않아도 청소해두고 직원들 잔심부름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사무실 직원들은 저를 좋게 보고 참 성실한 친구네, 남자친구는 있냐?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 등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관심 없다. 먹고 살기도 바쁘다 하고 받아치기 바빴지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하려는데 과장님이 땡땡 카페로 지갑을 좀 가지고 와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조카를 만나서 차를 마시기로 했는데 지갑을 깜빡하고 놔두고 왔다고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심부름을 하자니 좀 귀찮았지만 밝게 대답하고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갑만 바로 전달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굳이 과장님이 주스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재빠르게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과장님 조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절 보고 씩 하고 웃는데 뭔가 그 자리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과장님은 사실은 내가 조원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조카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불렀어. 조카한테 요즘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니 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불렀어. 어색해하지 말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 32살인데 조카가 참 바르고 성실해. 알았지? 그럼 나 먼저 일어날게. 예? 저기 과장님! 과장님은 제가 뭐라고 더 말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권영욱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32인데 수기가 없어서요. 제가 여자를 만나려면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죄송해요. 저는 회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일하는데 시간을 거의 보내고 있어서 작은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마련하신 자리인 것 같은데 많이 불편하시죠, 초원 씨?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녁은 드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저랑 저녁 드시러 가시죠. 뭐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영국 씨 좋아하는 걸로 드세요. 그럼 날씨가 쌀쌀하니 국밥 드시는 거 어떠세요? 예, 그래요. 저는 너무 어색해서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빨리 먹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첫 만남에 국밥이나 먹자고 하는 남자를 딱 걸렀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몸이 얼어 있었는데 뜨거운 국물을 먹으니 그래도 좋더라고요. 술은 좀 하세요? 아니요, 술은 잘 못해요. 내가 9살 오빠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술은 마셔버릇해야 늙게 되어 있어. 어른한테 배워야 하고. 내가 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가르쳐 줄게. 잘 못 마신다고 하는데 어느새 제 손에 소주 한 잔을 억지로 부어주며 마시게 하더군요. 소심한 저에게 과장님 조카라는 존재는 거부하기 어려운 대상이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요. 제가 22살인데 32살 남자라니요. 남자라기보다는 저한텐 아저씨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주를 잘 못 마신다고 하는 걸 굳이 제 옆자리로 옮겨와서 3잔이나 연거푸 마시게 하더군요. 저는 혀가 꼬이고 잘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회사 회식 때도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았는데 이제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 일어서니 아니 근데 이 남자가 제 허리를 감아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에 가야 하는데 더 끌어안으려는 손길이 느껴져서 뿌리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더 끈질기게 저를 붙잡아 앉았습니다. 술이 이렇게 약해서 어떡하냐며 말이죠. 부모님은 생계를 꾸리시느라 저희한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남자가 위험한지 등등 아무것도 일러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늦게 다니지 말라고만 하셨죠.
저도 돈만 버느라 연애도 한 번 안 해본 쑥맥에 바보 천치였죠. 이렇게 술 취해서 집에 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좀 깨고 가자고 하는 그 말에 속아 그 남자 집인지도 모르고 부축을 받아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편하고 따뜻하게 앉아있을 곳이 그 남자 집인 건 전혀 몰랐다면 다들 믿으실까요? 물을 한 잔 주면서 제 귀에다가 속삭이더라고요. 나 오늘 처음 봤는데 네가 너무 좋다? 결혼을 한다면 너 같은 여자랑 늘 하고 싶었다라고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인데 저를 좋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결혼이라고? 처음 만났는데 결혼은 무슨... 생각한 순간 그 남자가 제 입술을 덮쳐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 판단이 되지 않는 거 아시죠? 2, 3초 정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제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더 세게 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놀라서 뿌리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남자는 작정을 한 듯이 제 몸을 이리저리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말 말하기도 싫네요. 그 일만 아니었어도 저는 지금의 삶과는 좀 더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알 건 다 알아야 하는 다 큰 처녀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그랬었냐고 하시겠지요. 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처음 본 남자를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도, 주는 술을 순순히 다 받아 마시면 안 되는 것도, 과장님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나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 따위는 없어야 했는데 말이죠. 덜덜 떨며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간 저는 부모님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마침 전원이 꺼져 있었던 제 휴대폰 때문에 걱정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시던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펑펑 우는 저를 달래주시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더니 가슴을 치시면서 오열을 하셨어요. 다 당신 탓이라고요. 밝기만 하시던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하고 계속 처박혀서 울기만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자는 아빠를 제가 뜯어말리고 싫다라고만 했습니다. 경찰을 만나는 것도 싫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야 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항상 성실하기만 했던 제가 회사를 무단으로 나가지 않으니 과장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그 조카놈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놈이 실수했다 실토하니까 과장님도 노발대발하셔서 당장 책임지라고 엄청 혼을 내셨대요. 그놈 집에도 다 얘기를 하고 그 집 부모님이랑 그놈이 결국 저희 집에 다 찾아왔어요. 그 집이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한 집이라 우리 집안엔 그런 오명은 있을 수 없다며 그 아버지까지 나서서 아들한테 빨리 책임지라고 성화를 하셨다네요. 죄송하다고 아들이 큰 죄를 지었다며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인데 빨리 짝지어주는 게 어떻냐는 식으로 대화가 흘러갔어요. 저는 그냥 숨어있고만 싶은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나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피하려고만 하니까 그 남자 엄마라는 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다 큰 처녀가 그런 일 당했단 소문이라도 돌면 앞으로 시집가기 엄청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은근히 저희 부모님을 협박하고 혼수는 전혀 필요 없이 몸만 오면 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하면서 나지막히 혼수도 못 해올 것 같지만 하고는 저희 집을 한심하다는 듯이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과장님이랑 그놈이 얘기하는 걸 들어버렸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전 저 여자가 너무 순수해 보이길래 고생 안 하고 곱게만 큰 여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집이 이렇게까지 거지 같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참네. 저 아버지 손에 장애까지 있던데 작은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쉿! 듣겠다 이놈아. 참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소개시켜줬지. 그러게 잘 알아보고 만나보라는 거였지 대뜸 누가 사고부터 치라고 그랬냐? 나도 네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놈아. 아씨,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걸까? 계속 마음이 너무 불안스러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다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 거다 하면서 좋게 포장하려고만 하는 주변 어른들로 인해 그렇게 결혼은 진행되어 갔습니다. 전 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싫다고, 저 사람이 정말 싫다고 얘기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다들 왜 그랬는지 내 삶보다 타인의 눈들이 더 중요한 때였던 것 같아요. 불미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위에 남들 모르게 예쁜 옷을 입히는 느낌이었어요. 한참 결혼 준비가 진행될 때 전 뭔가 몸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 번의 사고로 임신까지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 바에 이게 내 운명이라면 받아들이자. 조금씩 마음을 고쳐먹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하지만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마다, 그 남자가 내 손을 잡고 내 배를 만질 때마다 그날의 그 역겨움이 밀려와서 멀리 도망갈까? 확 죽어버릴까? 하고 안 좋은 생각들이 미칠 듯이 올라왔습니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빨리 식을 치르자는 양가 합의하에 가장 빠른 길이를 택해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과연 그날이 길 이름 맞았을까 하며 실없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혼과 임신을 한 방에 한 제가 행복해서 웃는 건지 행복한 척하는 건지 주변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꼭 남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저를 조금은 좋아하고 있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시작은 이런 결혼이더라도 시부모님과 남편과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아이 낳고 좀 크면 친정을 좀 살펴도 되겠냐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몸도 불편하시고 어머니도 계속 일을 하셔서 몸이 그렇게 좋진 않으시다. 동생들은 아직 공부 중이니 내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살펴드려야겠지만 당신은 출가 외인인데 당신이 다 살펴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엄마한테 잘해라, 시댁에 잘해라, 당신 집안 보고도 반대도 안 하고 얼마나 좋은 분들이냐고 슬슬 저희 집을 까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더 대꾸하지 않았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남편도 시댁도 점점 대놓고 저희 집을 더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 순하고 잘 웃는 아들 준호를 낳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손주를 안아보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준호 애비야, 너를 닮아서 참 잘생겼다. 너를 닮아서 머리가 참 영특할 것 같다. 너를 닮아서, 온통 남편을 닮아서란 말만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아빠만 닮은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이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애엄마가 그렇게 누워있기만 하면 몸만 처진다며 시댁이 크고 작은 집안일에 부르시곤 했습니다. 아이 보기도 힘든 몸 상태에서 제가 왜 시누이가 시댁에 들고 갈 겉절이를 담궈야 하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당신도 아이를 낳아봤을 텐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얼른 담그고 집에 가려니 저녁밥을 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먼저 좀 집에 가보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시댁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해서 준호 젖을 먹이고 잠시 누워있었더니 남편이란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네가 뭐라고 내 엄마를 무시해? 하며 제 뺨을 때렸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한참을 씩씩거리더군요. 제 말은 하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엄마 말만 듣고 부인을 때리는 남편이었습니다. 회계사면 뭐 할까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져도 머리가 똑똑해도 자기 사람 하나 위할 줄 모르는 영이 어린 사람인데요. 그날로 저는 제 마음속에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더 상처받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없애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날로 제 남편이 아니라 그냥 준호 아빠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부관계도 피하고 잠도 무조건 따로 잤어요.
어차피 할 수 있는 몸도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손이 닿을라 치면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아이 때문에 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남편은 직장에서 받아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온갖 막말에 욕에, 그러다 할 말이 없으면 이번에는 음식 타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짜네, 손맛이 없네 등 온갖 구실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을 오래 하셨던 엄마 대신 집에서 음식을 해왔었기 때문에 음식을 못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계속 훈계질을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김치 담그는 법, 된장 담그는 법, 별의별 음식 만드는 법을 다 물어보고 배웠습니다. 아이 들쳐업고 온갖 음식을 해야 하는 상황, 믿어지시나요?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일하고 지친 몸으로 제가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어머니 오셨냐고 인사도 없이 인사만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모르는 남이 와도 저렇게는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러웠지만 엄마 앞에서는 티를 안 내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많이 늘어서 더 타박할 게 없어지니까 이제 남편은 돈지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아끼라며 생활비를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많다고 생각할까요? 크고 작은 경조사비, 세금, 보험, 아이 분유값, 옷값, 식대 등등 생활비를 아끼라고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댔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직업을 가져서인지 저한테도 꼬박꼬박 가계부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참 검소함이 몸에 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관대하고 후한 사람이더라고요. 후배들한테도 자주 커피도 사주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정말 각별하게 챙겼습니다. 사회생활하면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저한테 푸니까 밖에서는 아주 대인관계가 원만했습니다. 하지만 수박 겉핥기라는 말이 있지요. 겉으로는 대인관계가 원만해 보이지만 다 거기서 거기까지인 관계들이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에게서 잘 보이기 위한 마음만 있고 진심은 없는 사람이란 걸 주변 사람들도 다 느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장 가까운 부인한테 이렇게 막대하는데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뭐 남다를까요? 저는 늘 남편과 싸움을 치르고 나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제가 울면 같이 울고 휴지도 주고 자기 사탕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 이 아이는 내 편이구나. 준호는 아빠 얼굴만 봐도 울었습니다. 항상 소리치고 저한테 뭐라고 욕하는 것만 봐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마 이 사랑스러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남편과 헤어졌을 겁니다. 저한테 또 한바탕 소리를 치고는 자기 작은아버지랑 통화를 하더라고요. 자기 회계사 친구들은 돈 많은 부인을 만나서 회계사 사무소도 차리고 하는데 자기는 참 복이 없어서 지질이 가난한 여자 만나 맨날 월급 받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며 징징거리더라고요. 속으로는 아이고 쌤통이다 하고 너무 고소했습니다. 애가 점점 크니까 교육비다 뭐다 돈 들어갈 때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데 이 인간이 점점 저를 더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어디다 다 쓰는 거야? 거지 같은 너희 집에 돈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쉽게 돈을 벌어오는 줄 알아?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고졸 주제. 영수증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내가 3일에 한 번씩 검사할 테니까. 딴 데다 돈 쓴 거 조금이라도 보이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하면 저걸 다 왜 참고 살았을까요? 남편은 월급을 저에게 다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면 재산을 다 친정에 갖다 바칠 게 분명하다면서 말이죠. 원래 대화를 잘 하지 않았지만 저는 더더욱 말을 잃어갔습니다. 무조건 알겠다란 말만 했지요. 대꾸하거나 토를 달면 우리 집을 계속 들먹거렸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무 대꾸하지 않아서 아마 그 정도로라도 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사이 준호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가 워낙 똑똑해서 유치원이든 학교든 선생님들도 늘 칭찬하고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교육비가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는 시간에 된장, 간장, 김치를 담아서 아름아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엄마 사이에서는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그나마 준호 학원도 보내고 부족한 생활비도 충당하고 저축도 조금씩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 몰래입니다. 남편은 이제 저를 거의 식충이 취급했습니다. 참다 못해 아이도 좀 컸으니까 이제 나도 일을 좀 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시집 올 때 돈 한 푼 제대로 갖고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는 돈 버는 족족 친정에 갖다 주려고 하냐고 미쳤냐고 하더라고요. 혼수를 제대로 못 해온 것은 맞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상관없다더니 지금 보니 다 거짓말이었나 봅니다. 손이 불편한 아버지와 이제 힘든 일은 못 하시는 엄마. 동생들은 일하느라 바쁘고 나라도 부모님을 돌봐드리고 싶은데 하필 저런 남편을 만난 제 인생이 참 괴로웠습니다. 겁 많고 소극적인 사람으로만 살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님 노후를 어떻게 살펴드리면 좋을지 동생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누구에게나 대운이 오는 때가 인생에 3번은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과연 이럴 때 하는 얘기겠지요? 친정집에 동생들이랑 모여서 의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모르는 외국인이 찾아왔더라고요. 유창한 한국말로 저희 아버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민수, 아저씨 맞아요? 나 기억해요, 아저씨? 까무잡잡한 외국인이 한국말 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아빠를 보고 펑펑 울어서 더 놀랐습니다. 나 알리 왔어요, 아저씨. 손 많이 아파? 20대 후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알리는 파키스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손을 다치게 되신 게 알리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전혀 말하지 않아서 다치게 한 사람이 따로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밝고 장난을 좋아하는 알리는 친절한 아빠를 잘 따랐는데 프레스기를 만지는 아버지 옆에서 웃고 뛰다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눌러서는 안 되는 버튼을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손을 못 쓰게 되신 거였습니다. 사고 이후로 병원에 알라가 찾아와서 펑펑 울고 난 후에 말도 없이 사라져서 정말 걱정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수로 일어난 일인데 알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요. 어리고 철없기만 했던 그 알리가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셨다고 해요. 근데 목소리는 그대로여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대요. 아저씨, 손 많이 아파? 나 돈 많이 벌어왔어. 이제 손 고치러 가자. 이제 손 못 고쳐. 괜찮아. 이제 아프지도 않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아저씨, 나 결혼도 하고 사장님 됐어. 축하한다, 축하해. 알리는 자기 때문에 아저씨 손이 다쳤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서 회사를 그만두고 꼭 손을 낫게 해주겠다고 마음먹고 큰 돈을 벌려고 일을 알아봤대요. 근데 외국인이 큰 돈 벌 수 있는 곳이 어디 흔하게 있으려고요? 그러다 이태원에 마침 인도 음식점에서 요리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알리는 주방 보조로 들어갔다가 솜씨가 좋아서 메인 요리사로 올라갔대요. 거기서 일하고 있던 서빙하는 아가씨와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장 딸이었던 거죠. 그 사장은 성실하게 일하는 일리를 좋게 봐서 둘의 사이를 허락하고 식당 사업도 맡겼다고 하네요. 알리야, 일 잘 풀려서 다행이다. 그거면 됐어. 너도 마음고생 많았지? 내가 다친 건 내가 그때 그냥 운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 이후로 어디 다친 곳도 없이 잘 지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손은 이미 굳어서 어떻게 안 된다고 하더라.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하고 알리를 다독거려 주셨어요. 하지만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아빠는 다친 손이 아프셔서 진통제도 자주 드시고 저랑 동생들이 자주 주물러 드리곤 했거든요. 아니야. 병원 다시 가자, 아저씨. 손도 고치고 아저씨 갖고 싶은 건 내가 다 사줄게. 갖고 싶은 거 말만 해. 알리는 제 동생들과 함께 병원에 가서 다시 아빠 손도 검사받게 해주고
비싸서 사지 못했던 약들과 물리치료들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앞으로 이걸로 치료비 내라고 하면서 아빠한테 카드도 주더군요. 한결 손의 통증은 덜 해졌다고 하는 아빠를 보면서 다들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네요. 손이 다치고 난 후에도 엄마를 돕겠다고 폐지를 주우시고 다니신 아빠. 손이 아픈 내색을 안 하셔서 그동안 얼마나 아프실지 제 코가 석자라 살펴드리질 못했는데 알리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웠어요. 비록 아빠 손이 알리 때문에 다쳤지만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줬어요.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인이 물려준 가게가 여러 개 있는데 지금은 다 알리랑 부인 소유가 됐대요. 부인이랑 상의해서 우리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거나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고마웠어요. 가족들이랑 이 감사한 상황에 대해서 상의를 먼저 좀 해보고 알리에게 연락 주기로 했죠. 남편에게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사실 우리 부부 그냥 말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정이라도 들겠지 생각했지만 그건 정말 헛된 기대였어요. 엄마, 아빠는 머리가 나빠. 어?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머리가 좋으셔. 너도 아빠 닮아서 수학 잘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빠가 머리가 좋으면 엄마한테 잘해줘야지. 아빠는 머리가 나빠서 당연한 걸 맨날 까먹는 거야. 난 아빠 1%, 엄마 99%로 닮았어. 나는 수학 잘하는 것보다 엄마처럼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선생님이 수학 잘하는 것보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거라고 그랬어. 수학은 그냥 원래 잘해야 되는 거고. 나는 엄마처럼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지금까지 고생하고 서러웠던 지난날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나의 힘듦과 고생을 인정하고 안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몰랐네요. 저는 동생들과 상의해서 부모님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어요. 그러다 엄마가 담근 과일청으로 음료를 만들어 먹다가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어서부터 계속 주방 일을 하셔서 지금 더 식당 일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일청을 만들어 팔기로 했답니다. 알리가 건물을 그냥 빌려주는 거였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안 드니까 좋은 과일로 저렴한 과일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가게 한쪽에서는 과일청을 만들어 담고 한쪽에서는 판매, 그리고 과일청을 활용한 음료와 요거트를 판매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계속 저렴한 가격에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넣은 과일청이 이벤트성 홍보일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가격과 품질을 유지했더니 단골도 많이 생기고 입소문도 나서 과일청을 납품해달라고 하는 곳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정말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자존감은 바닥을 기었거든요. 너 같은 건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라는 가스라이팅을 수도 없이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제 앞에서 술이 웬수라며 그때 술만 안 마셨어도 너 같은 거랑 그럴 일은 추호도 없었을 텐데라며 괴로워하더라고요. 참네. 그건 제가 해야 할 말인데요. 가게 일로 너무 바빴지만 그래도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일하는 건 우리들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아들도 많이 도와줬죠.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착한 아들은 부지런히 해주었습니다. 그게 정말 고마워서 용돈도 마음껏 쓰라고 체크카드도 하나 만들어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뭐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이미 소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사업이 점점 커지고 부모님이랑 저랑만 일하기엔 벅찬 사이즈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동생이 자기도 부모님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왜 철밥통을 깨려고 하냐고 하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랑 누나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제는 집안을 위해서 저도 뭔가 좀 하고 싶어요. 이제부터 사업이 점점 커질 거니까 경영이랑 사물을 볼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요. 요즘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누나 혼자서는 다 못하니까 이제 나랑 같이 하자. 이제 앞으론 시장이나 마트에서 장 보는 사람보다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해요, 아빠, 엄마. 우리도 같이 부자 한번 돼봅시다. 엄마와 제가 과일청 제조를 맡고 아빠가 사업장 관리랑 청소들을 신경 써주셨어요. 남동생은 홍보와 사무를 담당하고 음료 제조를 할 직원은 알리가 성실하고 능력 좋은 직원들로 보내줘서 장사를 하는데 수십 년 같이 한 사람들처럼 손발이 척척 맞아갔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손발을 맞춰서 하니까 장사라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만들 사람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주부들 위주로 직원도 조금씩 늘려갔어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 전업주부가 돈을 벌고 싶어도 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요. 서로 아이 돌보는 것도 농촌 품앗이 하듯이 서로 도와주고 바쁠 때는 서로 돌아가며 밥도 챙겼지요. 매출이 오르면 인센티브도 지급했습니다. 이러니까 다들 내 집안일인 것처럼 일해줬어요. 직원들 집안 분위기도 좋아지고 항상 이런 일자리가 없다며 항상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일했더니 오시는 손님들도 여기 오면 기분이 정말 좋아진다고 더 찾아주셨어요. 남동생이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팔기 시작했는데 과일도 듬뿍 넣어주고 신선한 재료만 썼더니 주문량이 너무 많아 고객님들께 양해를 구하기도 했는데 다들 또 믿고 기다려주시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거였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더 밝아지고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어요. 젊을 때 잘못된 판단으로 저는 인생에 실패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늘 누구에게나 기회는 찾아오는 거였나 봐요. TV에서 봤는데 외국에서 한 실험에 대한 얘기였어요. 일할 사람을 면접 보고 구해서 A4 용지를 하나 주고 하루 종일 그 용지를 까맣게 칠하는 게 일이었는데 그 일만 다 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은 사람이 일을 하겠다고 지원했대요. 근데 애써서 까맣게 종이를 칠하고 나면 담당자가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하면서 눈앞에서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죠. 일할 때마다 돈은 넉넉하게 받았지만 일주일을 다 못 채우고 사람들은 일을 다 그만두었대요. 아주 쉬운 일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은 자기가 하루 종일 쓸모없는 일을 했다는 것을 정말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거였어요.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한데 쓰임이 되고 있고 내가 한 일이 세상에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는 그런 감정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보람을 느끼게 하고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게 하는구나를 깨달았답니다.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가족들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다들 얼굴이 밝아져만 갔는데 사실 제 집안 상황은 그렇게 좋아지지 못했어요. 남편은 정말 점점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제가 어떻게든 집안을 꾸려나가니까 칭찬은 못해줄 망정 조금이라도 친정에 돈을 갖다 주거나 빼돌리지는 않는지 아이 교육비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늘 영수증을 반드시 떼오라고 하면서 한 푼이라도 엉뚱한 데 쓰면 내가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인지 참. 드라마를 봐도 아무리 사이 나쁜 부부들도 이런 얘기는 안 하던데. 어떻게 전 남편 복이 이렇게 없을까요? 자식 복이라도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딴짓은 안 하고 다니니까 그거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자. 이렇게 저를 위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남편이 쓰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입력하면서 숫자를 누르는데 소리내면서 누르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아마 그 인간은 자기가 말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뒤에서 듣고 있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호기심에 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어요. 매달 7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고 집에 다달이 돈을 100만 원씩 드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맨날 우리 아들 하는 게 이해가 갔습니다. 자기 집안을 이렇게 매번 끔찍하게 챙기는데 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 아들이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에 더 성공을 못했다며 늘 저를 보고 눈을 흘기고 저를 상처 입히셨죠. 그런데 저희 집에는 명절에 생선 하나 사가는 것도 아까워 사과 한 박스만 사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는 가기 싫다고 저랑 준호만 보냈지요. 처음에는 너무 서운하고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어요. 남편이 너무 바빠서 못 왔다고 하니까 밝은 얼굴로 얘기했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던지요. 나는 참을성이 좋으니까.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아들이 있으니까. 남편이 딴짓은 안 하니까. 뭐 이런 위안들을 하면서 계속 이 가정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일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친정 생활도 많이 안정이 되고 가게도 잘 돌아가게 되니 엄마 아빠가 젊은 시절에 돈만 버신다고 여행이나 등산 한번 못 가신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번에 남동생이 아빠 등산복을 사드렸는데 엄마는 한사코 괜찮다고 하셔서 사드리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엄마한테 모셔드리고 싶어서 제가 번 돈으로 비싼 등산복을 샀어요. 사서 가는 길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한테 말한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며느리가 등산복 사는 거 봤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봤다는데 나 왜 아직도 안 주냐고 빨리 달라고 하셨다네요. 시어머니 친구가 제가 여자 등산복을 선물할 거라고 점원한테 얘기하고 고르는 걸 보고 시어머니한테 그대로 전달했나 봐요. 엄마 쉬는 날에 들으려고 작은 방 이불장에 숨겨둔 걸 기어이 찾아서는 저는 당황해서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네가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걸 샀냐 하길래 친정 엄마 등산복 하나 없으셔서 내 돈으로 사드리려고 샀다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 눈이 뒤집어지더니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쳤냐? 너 그 애미한테 돈을 써? 드디어 돈 때문에 내 뺨까지 때린 구두쇠 남편이었습니다. 준호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젠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우두둑하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던 그 말을 드디어 입 밖으로 내뱉고 말았네요. 우리 이혼해요. 나도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뭐? 이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고졸 주제에 뭐라고? 네가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애 키우고 공부시킬 여력이나 있어? 집안도 거지꼴인 주제에 혹시 너 나 몰래 새 남자라도 하나 만든 거냐?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집안 상황을 속이고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혼자 오해하고 저에게 술까지 먹여서 몹쓸 짓을 해놓고 어쩔 수 없이 저랑 결혼한 것처럼 10몇 년을 저를 공격하고 상처 입혀왔어요. 그런 사람과 이제 헤어진다고 하니 갑자기 웃음이 나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생각지도 못했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당신 통장 내역 봤어요. 한 달에 700만 원 가까이 월급 받으면서 집에는 매달 100만 원 생활비만 줬었죠. 그 돈으로 준호 교육시키고 세금 내고 하면 얼마나 남는지 알긴 했나요? 회계 사면 뭘 하나요? 버는 돈이 많으면 뭐 하나요? 자기 부인 아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고 친정에 돈 없다고 무시하고 때리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데 시댁에 매달 100만 원씩 자식된 도리하는 거 봤어요. 정말 효자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우리 집에는 사과 한 상자도 아까워하셨죠? 당신한테 바라는 게 있어서 재산을 털어가려고 당신이랑 산 게 아니라 우리 아들 준호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던 거예요. 나머지 남는 돈은 다 저축이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맨날 술 사 먹고 다니고 업소 다니고 주식하고 그러느라 나한테 준호한텐 그렇게 야박하게 군다는 게 진짜 너무하지 않나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긴 해요? 당장 이혼해요. 매달 1일에 준호 양육비 50만 원씩 보내요. 위자료는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요.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고 가진 것도 없는 거지 주제. 내가 50만 원 보내면 그 50만 원으로 가족들 다 나눠 먹고 살려고? 그래 옛다. 까짓 거 누가 더 손해인지 두고 보자고. 내가 위자료를 받길 원하지 않았고 양육비만 받길 원했기 때문에 시댁에서도 이게 웬 떡이냐, 오히려 잘 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바로 짐을 싸서 그 지옥 같은 집을 준호랑 같이 나왔습니다. 알리가 빌려준 빌딩에 비어있는 집이 있어서 거기로 이사를 들어갔어요. 준호가 좀 걱정됐는데 도리어 준호는 아빠 없이 사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외가 식구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좋다고요. 마음이 좀 아팠지만 이제 준호랑 더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준호 수험생 생활 시작하면 태워주려고 차도 한 대 뽑았어요. 애아빠 모르게 면허도 따고 23살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던 초원이와 드디어 완전히 이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쁜 하얀색 정장을 입고 스카프도 포인트로 했어요. 좋은 신발을 신어야 좋은 데 데려다 준단 말이 있길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 가서 브랜드 신발을 신었어요. 피부가 약해서 맨날 구두를 신으면 발 뒤꿈치가 까졌었는데 비싼 건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단정하게 메이크업도 받아봤습니다. 제 생에 다시 없을 사치였어요. 아니, 제가 저에게 주는 첫 선물이었습니다. 증명사진도 새로 찍고 민증도 다시 발급받았습니다. 정말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새로 뽑은 은색 중형차를 몰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바로 합의이혼 절차 밟고 병원에 서류 제출하러 나갔는데 그 인간이 벌써 눈이 휘둥그레졌더라고요. 거지 같은 네가 어떡해?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서류를 제출하러 갔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았어도 별로 좋을 날이 없었네요. 잘 되시길 빕니다.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기 뒤에서 부르는 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돌아서는데 어찌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던지요. 톰 크루즈랑 니콜 키드먼이 이혼할 때 니콜이 만세를 부르던 그 모습의 이유를 저도 알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했어요. 아들은 지금도 잘 크고 있고요. 더 똑똑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는 아빠를 전혀 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우리 집 소식을 들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가게 주변에 어슬렁거리며 어떻게 다시 대화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가족들은 철저히 손님으로만 대해서 다들 돌아갔답니다. 아빠랑 엄마는 이제 가게를 저랑 남동생한테 맡기고 노후를 즐기고 계세요. 다 자식을 잘 둔 덕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선하고 성실하셨던 부모님 덕을 누구보다 많이 보고 있답니다. 장사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요. 과일청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이제는 전 국민이 나 이 브랜드 알아? 할 수 있는 제품 만드는 게 제 목표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아예 건물 전체를 아버지한테 선물로 줘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밝게 웃으면서 자기 식당 라시 만들 때 넣을 과일청은 좀 싸게 해달라고 해서 더 열심히 챙겨주고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느 지점을 벗어나면 꼭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길이 펼쳐지더라고요. 누구나 인생에 그런 길이 펼쳐지는 때가 올 텐데 다들 놓치지 말고 꼭 그 길을 걸을 수 있길 빕니다. 그리고 꼭 그 길을 발견할 기회는 누구에게든 꼭 온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암울했던 제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요.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번 똑똑히 처신하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느낌이었나 봐요. 특히 연애, 결혼 같은 걸 앞두고는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이럴 때 주변에서 말리는 소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간 벌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이건 모두 저의 결혼을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요. 저와 남친은 연애한 지 3년 되었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저랑 결혼할 거라고 했고 프로포즈는 아직 안 한 상태였어요. 다경아, 우리 엄마는 완전 경사났다고 좋아해. 누나도 결혼하고 나도 비슷한 시기에 장가가고 그러면서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 둘 중 누구건 빨리 애기 낳으면 좋겠대. 손주를 얼른 보고 싶다나. 그래서 내가 신혼 2년은 무조건 보낼 거라고 단단하게 못을 박았다니까. 이렇게 남친이 너스레를 떨었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딱히 남친 어머니를 자주 뵐 일이 없어서 상황 파악이 안 됐어요. 가끔 생일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남친 옆에서 했던 적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남친이 저보고 이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경이 너 연락처 알려달래서 보내드렸어. 이제 며느리 될 거라고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래. 하나밖에 없는 우리 며느리라면서 얼른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시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 줄 몰랐고요. 당연히 남친이 좋고 결혼을 결심한 사이이니 그 정도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돼요. 어머니는 곧장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는 도통 끊을 줄 모르시는 거예요. 나 상현이 엄마야. 얘기 들었지? 내가 다경이랑 좀 더 친해지고 싶어서 번호를 달라고 했어. 그런데 다경이 주말에 시간 되나? 우리 상현이 아빠가 자꾸 예비 며느리감 얼굴 보고 싶다지 뭐야. 어머니는 갑작스레 저를 집에 초청하셨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 손에 혼자 자랐는데 그래서인지 막 가족 같은 분위기? 여럿이 모여서 떠들고 밥을 먹고 하는 분위기가 저랑 잘 안 맞았어요. 역시나 이날 갔더니 좀 낯설더라고요. 남친의 누나, 그러니까 제가 불렀던 호칭으로는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를 비롯하여 어머니, 아버님까지 모두 모여서 식사를 하니 이 집에서 저만 손님이라 그런가? 참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그런 저를 챙겨준다고 언니가 이런저런 말을 걸어주시는데 그때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어머, 다경이구나. 그간 우리 상현이랑 3년이나 만났는데 사진만 보고 이렇게 실물은 처음이다. 그치? 너희도 결혼한다며? 나는 다음 달에 결혼하느라 진짜 일이 많아. 여차하면 우리 같은 해에 결혼할 수도 있겠다. 아직 날짜 안 잡았지? 마음 먹었으면 더 미루지 말고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말 맞다나 언니는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금방 결혼을 한다던데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이날에는 저에게 무척 잘해주었고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주고 다정하게 말도 걸어줬었거든요. 어머니도 예비 며느리감한테 뭘 시킬 게 있냐며 식사만 하라고 하셨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대뜸 언니도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다경아, 시간 되면 엄마랑 같이 셋이 만날까? 엄마가 다경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이제 곧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될 테니까 잘 지내보자, 응? 당시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 자리에 나갔고 이렇게 몇 번 어울렸었어요. 언니는 저랑 나이가 3살 차이 났는데 대화하던 중 은근히 좀 이상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저만 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듣고 저한테 자격지심 있는 거 아니냐고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다경이는 유학을 갔다 왔다고? 어디로? 아, 영어권 나라에 갔다 왔구나. 나도 갈 생각이 있었는데 엄마가 하도 반대해서 못 갔었거든. 그런데 내 예비 신랑은 미국에서 되게 오래 있다가 왔어. 그래서 영어 엄청 잘해.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말더니 제가 졸업한 학교나 유학했던 나라 이런 거 새삼 꼬치꼬치 다시 묻는 거예요. 남친이 누나한테 평소에 그런 얘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근데 그건 그렇다 쳐도 언니는 이런 말을 왜 굳이 자기 남동생과 결혼할 여자애한테 하는 건가요? 전 이때 저랑 결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나 했어요. 근데 있잖아. 유학 갔다 오면 남친도 많이 사귀어봤던 거 아니야? 보통 유학하면 필수로들 연애하던데? 현지 사람이랑 연애하거나 아니면 같은 한국인이랑 만나거나. 나는 그런 거 되게 쿨해. 신경 전혀 안 쓰니까 연애했던 거 얘기해줘도 괜찮아. 네? 아니, 저는 유학 갔을 때 진짜 시간도 없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인 친구도 몇 못 사귀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다 왔는데. 여기서 제 말을 들은 언니 표정이 슬쩍 번쩍이면서 달라지더라고요. 그 달라지는 의미도 몰랐고요. 어머, 일을 했다고? 그럼 집에서 보내주신 거 아니었어? 아, 맞다. 아빠랑 둘이 산다고 했지?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편한 상태는 아니었나 보다. 무리해서 갔었나 보네. 저는 왜 기분 좋게 만나 커피 한잔하는 이 원탁 테이블 앞에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답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도 옆에서 눈을 크게 뜨시곤 제가 뭐라고 답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고 이 반응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아니 뭐 글쎄요. 그냥 아무튼 저는 제가 알바하고 집에서도 돈 받고 반반으로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 말에 언니는 뭔가 감이 왔다는 듯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이때부터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마주할 때 무례한 사람은 금방 알아보는 법인데 이 언니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럼 여유가 있었던 건 아니네. 근데 다경이 너는 이제 곧 결혼도 해야 하고 돈 쓸 때도 많은데 너무 돈 안 모으고 헤프게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혜롭고 저축하고 성인이 돈 아껴서 잘 살림해줄 며느리 좋다고 하거든. 너무 옛날식이지.
근데 이 가방 얼마 주고 샀어? 웬만한 한 달 월급 정도 되지 않나? 엄마 이것 봐봐. 내가 갖고 싶었던 가방이다? 그 말에 어머니는 안경을 고쳤으면서 옆에서 같이 지켜보시더니 뭔가 안타깝다는 듯 혀를 쯧쯧 차시더라고요. 생각할수록 남친도 없이 이렇게 어머니랑 언니랑 셋이서만 만나고 있는 풍경이 많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언니는 무슨 제 유학을 갖고 딴지를 걸질 않나 하나하나 호구조사하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사건은 이날 헤어질 때쯤 터졌답니다. 어머니로부터 말이에요. 아, 참, 다경아. 우리 다음 주에 김장할 건데 올래? 별거 한 거 없어. 얘도 시집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엄마 김치 먹겠다고 청승을 떨더라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다경이도 살림 배울 겸 한번 같이 들리는 게 어때? 우리 집 김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몸만 왔다가 조금 같이 돕고 집에 드릴 거 싸줄 테니까 갖고 가면 너무 좋잖아. 전 곧장 대답은 못했지만 일단 많이 당황스럽고 놀라 있었어요. 남친에게 사정을 말했더니 한 번만 도와달라지 뭐예요? 엄마가 너 이뻐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날 너 온다고 해서 뭘 시키겠냐? 예전부터 우리 엄마는 내 친구들 김장날 잘 불렀어. 애들 수육이랑 겉절이해서 먹이고 국수도 해주고 집에 가는 애들 손에 김치 들려서 보내고 말이야. 엄마도 그러고 싶어서 너 부르는 거지. 설마 너를 시키겠어? 전혀 걱정하지 말고 그날 놀러와. 올 때 과일만 한 봉지 들고 오면 돼. 이렇게 하도 설득을 하고 별일 없다는 듯 말을 하니 저도 약간은 떨리는 마음을 안고 갔네요. 저희 아빠는 워낙 어른들한테 잘하라는 주의라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당장 다녀오라 하시더군요. 우리 다경이를 아주 예쁘게 봐주셨나 보네. 그래, 그 상현이 말 맞다나 뭐 일 시키려고 부르는 거겠냐. 너도 빈손으로 가면 절대 안 되고 가는 길에 과일 바구니라도 사서 가라. 아빠는 그렇게 말하시고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고 저도 약간은 뻘쭘한 상태로 백화점을 들려 남친네 집에 갔답니다. 근데 이날 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더니 과일 바구니를 보시곤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왔어. 괜찮은데 말이야 정말. 좀 부담스러운데. 일단은 잘 받겠다고 전해드려라. 생각보다 영 반기지 않는 얼굴이셔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지만 곧 얼마 안 돼요. 그 이중을 알 수 있었답니다. 저기 앞치마 있지? 그거 다경이 네 거야. 그리고 얘 누나한테 가서 얼른 바지 하나 달라고 그래라. 그런 옷을 입고 무슨 김치를 하겠어. 나는 네가 어련히 챙겨올 줄 알았다. 흰 옷에 촤르륵 튈 텐데 너무 아무 걱정 없이 왔구나. 이때부터 아주 많이 쎄함을 느꼈고요. 정말 설마가 아니라 진짜로 어머니는 저랑 같이 김장을 하실 생각이셨더라고요. 계속 생글생글 웃으며 저한테 하나하나 일거리를 지적하셨고 정말로 언니는 저에게 바지를 갖다 주지 뭐예요? 나는 상현이랑 마트 가서 고깃거리 사올게. 엄마 수육이랑 겉절이 같이 해서 먹고 싶어. 그리고 아참 사골 곰탕도 사올 테니까 묵은 김치랑 같이 찌개 끓여주라 엄마. 그럼 수고해 다경아. 그러면서 제 남친이랑 사라져버렸는데 남친은 너무 어이없게도 멀찌감치서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면서 현관을 나가는 거예요. 아차 하면서 다시 들어오길래 이제서 제 생각을 했나 싶었는데 차키 빠뜨렸다고 헐레벌떡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이날 저는 아무리 중간중간 눈치를 줘도 못 알아먹는 남친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무 썰고 배추 썰고 그나마 제가 집에서 집안일도 곧장하고 밥도 해서 망정이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공주 같은 애였으면 제대로 털리고 욕먹었겠더라고요. 심지어 할 줄 알아서 그런지 어머니는 정말 아낌없이 저에게 일거리들을 맡기셨어요. 그나마 남친과 누나가 와서 조금씩 도와준답시고 일거리들을 나눠갔지만 토요일 오전 10시에 도착해서 오후 4시가 되어도 일을 마무리 지을 기미가 없다니요. 저는 참다 못해 괜히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은근 분위기를 환기시켰고요. 그만 가야겠다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아빠가 주말에는 꼭 저랑 외식하시는 편이라 퇴근하시기 전에 가야 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제서 허둥지둥 고생 많았다면서 김치랑 이것저것 잔뜩 싸주시더라고요. 이런 저를 남친이 태워다 줬고 제가 약간 어이없단 표정을 하고 있으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빠, 몰라서 물어? 나는 오늘 이렇게 실제로 김장을 다 돕게 될 줄 몰랐어. 오빠 친구들 놀러 왔을 때에는 다 오빠 방에서 놀기만 했다며. 난 오빠 친구들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정말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처럼 일 시키는 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말이 나왔으니 한 말인데 결혼하면 나는 그럼 이런 생활을 쭉 해야 하는 거야? 나도 주중에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주말 쉬고 싶은데 오늘 너무 당황스럽고 좀 그래. 게다가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시던데. 아무리 곧 새 신부가 된다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자 남친은 구구절절 다 들어보더니 자기도 좀 아니었나 봐요. 열심히 변호를 하려 들길래 피곤하다고 들어가 버렸고 며칠간은 연락도 쉬고 혼자 생각이 많았답니다. 가끔 TV나 어디 막장 사연에서나 보았던 결혼 전 예비 시어머니가 김장으로 부려먹었다는 얘기가 제 얘기가 되었지만요. 엄청 부려먹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머니는 정말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저에게 일거리들을 다 맡기셨어요. 아빠는 제 속도 모르고 제가 갖다 드린 김치랑 반찬들 몇 가지를 맛보시더니 사돈 솜씨가 좋으시다고 칭찬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남친을 만났고 막상 아빠는 제가 저 집에 다녀온 기억을 좋게 생각하시길래 약간 마음이 약해졌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헷갈리게 하는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났답니다. 슬슬 결혼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남친네 집에서 시기를 자꾸 미루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당시 이 부분을 썩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어머니께 직접 여쭤보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는 내년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시기가 빠르신 건가요? 언니는 올해 9월에 하고 저희는 내년 4월로 잡은 건데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아빠도 이때가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몸도 안 좋으시고 건강하실 때 저를 결혼시키고 싶어 하셔요. 저답지 않게 뭔가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쭉쭉 늘어놓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계속 말을 둥글게 돌리시더라고요. 아니, 때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정희가 곧 결혼하잖아. 요즘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더라. 혼수한다시고 돈을 보통 쓴 게 아니야. 우리도 양쪽으로 아들, 딸 결혼 미천 대주느라 어지간히 힘들어.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렇다만 상현이랑 다경이 너 결혼할 때도 변변찮은 지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한테 여유가 없으니 시간을 좀 달라는 거야. 내후년 3월은 안 되냐고 다시 여쭤보면 안 되겠니? 원래 어른들끼리 할 얘기라지만 결혼 시기도 뒤로 미루는데 굳이 상견례처럼 마주하고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보자.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이러니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맥 빠지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이미 3년 했고 저도 나이를 계속 먹잖아요. 언니도 이제 30 넘어서 시집 보내다 보니 뭐 임신이며 걱정된다고 하실 땐 언제고 저는 나이 먹어서 시집을 가라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아빠도 다소 놀라운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상현이 누나? 네 예비 시누이가 결혼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고? 아니, 뭐 얼마나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데 상현이는 돈을 많이 안 모아놨나?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결혼 얘기를 했다며. 나는 조그만 집 하나 얻을 능력은 되는 줄 알았지. 요즘 뭐 남자만 집에 가려는 법도 없다만 근데 왜 꼭 그렇게 누나 결혼에 다 양보해야 되는 건데. 누나 시집 가버리면 그만이고 받을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 이 부분은 꽤 팽팽하게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저와 남친 둘 다 동시에 상처를 꽤 많이 받았어요. 전 당연히 아빠가 몸도 아프시고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시니 조금이라도 정정할 때 결혼하고 싶잖아요. 이 집에 자식은 저 하나밖에 없고 무슨 혼사가 그리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진즉 혼수 관련해서 준비를 해놨어요. 집에도 보탤돈 몇천 떼두었고 제 돈은 1억 가까이 들고 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꽤 편하게 생각하셨던지 언니가 자기 시집 자금으로 얼마를 모았는지 오픈해버리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결혼이 늦어져야 할 이유를 설명하니 그러셨던 것 같지만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실은 정희가 한창
공부한다고 뭐 준비하고 해외도 나가보려다 잘 안 되고 그래서 여행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모아놓은 돈이 겨우 1,000 조금 넘을까 말까 해. 근데 결혼할 예비 신랑네는 되게 여유 있거든. 그 집 엄마 만나보니 자기 아들 사준 집에 들어올 거면 혼수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상세하게 요구하지 뭐야. 대체 이게 뭐라고 아들 장사를 하는지 몰라. 아니 글쎄 1,500은 택도 없고 한 8,000은 있어야 하잖냐고 뭐라 하더라고. 돈 7,000이 어디서 거저 생기나. 나랑 얘네 아빠랑 엄청 무리해서 끌어오다 온 거야. 남자인 상현이야 얼마든지 여기저기 장가가기 쉽지만 여자인 얘 누나는 한번 홍기 놓치면 남자 잡기 어려우니까 뭐 다경이 네 앞에서 할 말은 아니다만. 와, 이때 저는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도 안 되고 그걸로 잘도 여유 있는 집과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게다가 그걸 친정집에 손을 벌려서 끌어다 두고 그렇게 무리해서 꼭 결혼을 해야 했나요? 어머니는 본인 딸이 살게 될 환경만 중요한 건지 그것 때문에 무리해서 대출을 받았고요. 아들은 어차피 며느리랑 살 거라 그런지 너무 대충이신 거예요. 니들 솔직히 뭐 그렇게 결혼 서두를 거 있어? 애기를 가졌어 뭘 어쨌어? 나도 형편만 된다면야 둘이 한날 한시에 보내고 싶은 마음까지 있다니까. 근데 사정이 좀 그렇잖아? 나도 니네 웬만하면 좋은 곳에 살게 해주고 싶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이야. 너네 집엔 다경이 네가 잘 설명해서 이해 좀 해달라고 하고 일단 정희 시집을 잘 보내야지 뭐. 여기서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 대답을 못했어요. 차라리 뭐라도 제대로 해주겠다고 미루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영 마음에 안 드는 환경에서 그냥 시작하는 게 나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언니는 결혼 예정대로 상황이 쭉쭉 흘러가고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단톡방까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올려서 골라달라고 하는데 보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남친은 그걸 보면서 멍청하게 골라주고 앉았더라고요. 1번은 어른들이 싫어할 디자인인데 누나? 2번은 누나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3번은 어깨 너무 넓어 보여. 나머지는 날 잘 모르겠다. 같은 여자니까 다경이가 대답해주라. 이러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넘기길래 당황했지 뭐예요. 아니 생각이 없어도 정말 너무 없잖아요. 자기랑 저의 결혼은 1년 뒤로 훌쩍 미뤄져 버렸는데 그것도 그 이유가 자기 누나인데 말이에요. 속도 없이 웨딩드레스 고르는 걸 골라주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길까요? 일단 답장은 적당히 해줬지만 너무 기분이 나빴고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단톡방은 왜 만든 건지 언니가 너무 밉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결혼 시기를 갑작스럽게 늦춰버린 우리 어머니 때문에 꽤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이게 아빠 욕심이기도 하다만 그래도 이유가 그것뿐이라는 거야. 그 집 딸 결혼시켜야 된다고? 돈이 없어서? 네, 참 돈을 갖다 줘가며 결혼하자고 할 수도 없고 뭐 거기도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참. 아빠 기분이 별로다. 그냥 거기 뜻에 따라야지 어쩌냐. 결혼이 한쪽만 하자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하자면 기다려야지. 그리고 우리 쪽도 기분이 안 좋은 것도 당연한 거야. 이건 네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너무 우리 아빠 건강 상태에 맞춰 일찍 결혼하고 싶은 건가 헷갈렸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하신 말 때문이었어요. 너희 아버지 건강 안 좋으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혼이란 건 정말 큰일이야. 누구 하나 사정에 맞춰서 이랬다 저랬다가 늘렸다 줄였다가 못하지. 그건 네가 적당히 네 아버지 설득해드리는 수밖에 없어. 세상 천지에 어디 누가 몸 안 좋고 오늘 내일 한다고 자식을 일찍 시집 장가를 보내. 그건 말이 안 되지. 어머니는 한 번 더 설득하고자 전했던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받아치시더라고요. 이쯤 되니 저는 제 남친에게 제 뜻을 전했지만 남친은 제 마음에 드는 답은 해주지 않았어요. 다경아, 우리 엄마도 되게 속상해. 엄마가 뭐 하기 싫어서 그렇게 일부러 미룬 거 아니잖아. 너랑 나랑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데 여윳돈이 없으시니까 그렇지. 더도 말고 딱
1년 정도만 더 미루자는 건데 왜 그렇게 답답하게 얘기해. 일단 누나가 먼저 가야 하는 건 맞잖아. 누나가 나보다 손윗 사람이기도 하고. 얘기 방향이 이렇게 흘러갈 일이 아닌데 남친도 되게 이상한 부분에서 고집을 부렸고요. 전 점점 이 결혼에 대해 물음표를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좀 소원해지게 되었고 당연히 결혼 일정까지 미룬 마당에 굳이 예비 시댁을 일찍 드나들고 싶진 않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고 단톡방에서도 답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말로는 이미 며느리로 생각하신다면서 너무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김장 때 일이 처음이 아니었고 언니가 결혼할 때 별 잡다한 일을 저에게 부탁하려고 하시더군요. 있잖아 다경아, 믿을 사람이 없더라고. 너가 우리 정희 결혼할 때 가방 순위 해줘라. 정희 친구들의 애들이 썩 괜찮은 애들이 없고 다들 결혼도 안 하고 애들이 아주 기가 세. 하나같이 자기들은 결혼 안 할 거라면서 가방순이 시키지 말라고 안 된다. 다경이 너는 우리 가족이니까 믿고 돈 맡길만 하지. 그날 일찍 와서 나랑 같이 댕기고 정이 가방순이도 하고 잘 마무리 한번 해보자. 이쯤부터 저는 조금씩 짜증이 나서 하나씩 거절을 했어요. 어머니랑 의견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어머니, 저는 그날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잠깐 언니 뵈러 얼굴만 비쳤다가 밥도 못 먹고 바로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요즘 한창 바쁘고 야근도 많고 토요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다른 데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 좀 그렇잖아요. 결혼 시기를 고무줄 늘리듯 편한 대로 쭉 늘려버리더니 사람을 대하고 부려먹는 건 왜 이미 며느리 모드냐고요. 김장도 제가 너무 어리버리해서 따라갔다 쳐도 이건 아니죠. 은근슬쩍 자기네 가족이랍시고 작정하고 부릴 생각을 하는데 가방순이가 얼마나 피곤하고 신경 쓸 게 많은데 절대 하기 싫었어요. 어머니는 그걸 갖다 새삼 되게 서운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다경아, 나는 네가 당연히 해준다고 할 줄 알았어.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니? 네 신우가 될 사람 네 언니 정희가 결혼하는 날이잖아. 그럴 때는 회사에 말해서라도 일정을 빼야지. 너가 안 해주면 누구한테 맡기니? 얼른 회사에 전화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봐. 아니요, 어머니. 진짜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시즌이고 저도 빠지면 안 돼요. 저 일하다 나와서 받는 거라 나중에 또 연락드릴게요. 끊겠습니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도 화가 안 가라앉아서 남자친구한테 마구 퍼부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남친네 집에 드나들면서 예비 며느리 노릇을 많이 했던 것일까요? 남친도 자기 엄마랑 별로 틀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눈치였어요. 그게 왜?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엄마가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다경이 너한테 하는 거잖아. 널 예뻐하니까 가방순이도 맡기는 거지. 그리고 지금 회사 그렇게 바쁜가? 저번에 그 같은 팀 김대리인가 누군가랑 종종 도와주고 했다며? 한번 다시 말 잘해봐. 엄마한테는 어떻게 된 건지 저녁쯤 다시 연락드리고. 여기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폭발했고 남친에게 크게 분노를 퍼부어댔어요. 와, 진짜 황당하다. 내가 언니 때문에 내 회사 일정까지 미뤄야 하는 거야? 나 결심했어. 나 그날 언니 결혼식도 안 갈 거야.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무슨 내 결혼식인 것처럼 그렇게 다 감당을 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여? 그렇게 아쉬우면 돈 주고 사람 사서 고용을 하던가. 솔직히 있잖아. 이런 거 해주는 친구한테라도 그냥 꽁으로 부탁 못해. 어머니는 그냥 당연히 내가 알아서 아침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쫓아다니며 해주길 바라시더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말로 내가 지금 결혼을 했어. 뭘 했어? 여기 며느리라도 되냐고. 무슨 예비신우에 가방순이까지 해줘야 돼. 남친은 제가 너무 흥분한 것 같다면서 불쾌해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우리 엄마도 모두들 좋으라고 한 얘기인데 그렇게 꼭 남처럼 가르면서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해야 돼? 나도 너무 서운하다 진짜. 다경아, 너 오늘 머리 좀 식히고 기분 나아지면 다시 연락해. 누나 결혼식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너무 황당하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아랑곳 않고 제 결심을 굳혔고요. 주변 회사 동료들한테 남 얘기인 척 상담해도 다들 기겁을 하길래 결국 결심대로 이행했어요. 바로 언니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두고 그 전전주부터 언니와 어머니, 남친은 셋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고요. 심지어 언니는 저를 아주 나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다경아, 너 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해? 결혼 며칠 안 남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신경 쓰게 하면 어떡하냐고. 아니 뭐 조금 불편할 수야 있지. 근데 엄마가 가방순이 하지 말라잖아. 그냥 오라고. 그날 친척 어른들 오니까 그 앞에서 소개라도 시킨다고 했고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어른 불편하게 오래도록 삐져있는 거야. 그냥 못 이기는 척 어머니 죄송했다고 하면서 오면 되는 거잖아. 나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 너무 속상하다 진짜. 이때 언니가 하던 말 중에 정상으로 들리는 얘기가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본인 때문에 제 결혼이 늦춰지는 걸 알면서 저딴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꿋꿋하게 제 생각을 밀고 나갔어요. 암만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일은 없고 이걸 굳이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거든요. 회사 일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셔도 여기서 월급 받는 입장인 저는 어떻게 하기가 힘드네요. 죄송해요. 축의금은 보내도록 할게요. 이러면서 나름 제 딴에 도리를 하기는 했어요. 솔직히 남친에게 너무 실망했지만 결혼 여부를 두고 모든 게 확실치 않은 상황이니 나쁜 사이로 남기도 애매했으니까요. 그래서 축의금으로 50만 원까지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을 싹 닫고 어머니나 언니나 정말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남친도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좀 소원해지더니 평소 그렇게 자주 봤으면서 자꾸 연락을 미루더군요. 나도 요즘 일이 바빠서 그래. 다경이 너도 회사 일 많을 때 잘 못 나왔잖아. 미안한데 다음 주 약속은 잠깐 미루자. 지방 출장도 늘었고 좀 복잡한 상황이야. 이런 말을 듣긴 했지만 왠지 제 심증으로는 제가 자기 누나 결혼식 안 온 것 때문에 앙금이 큰 것처럼 보여지더군요. 무척 한숨이 나왔지만 저도 머리가 아파서 한동안 거리를 뒀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좀 그랬는지 연락을 해왔고 다시 서먹서먹하게 만나고 있었답니다. 이 와중에 여전히 결혼 얘기는 없었고 저도 되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는데요. 유독 이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왜 힘든 일은 한 번에 줄줄이 소세지처럼 닥쳐오는 걸까요? 평생 엄마 없이 홀로 나를 키워온 우리 아빠, 저 하나 잘 돌보겠다고 열심히 사시다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셨고 한 5년 전쯤부터 지병으로 고생을 하셨더랬죠. 그래도 늘 다시 회복하고 나오셨고 어찌어찌 현대의학의 힘으로 연명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건너방에서 여전히 제 결혼에 대한 근심을 안고 뜬 눈으로 밤새우다가 겨우 잠들었던 시각. 우리 아빠는 저에게 인사도 없이 제 곁을 떠나신 거예요. 몸은 그대로 안방 아빠 침대에 머문 상태로 말이에요. 아침에 좀처럼 인기척이 없는 아빠가 신경 쓰여 안방에 들어갔다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중에 친척들이랑 마주하고 아빠의 모든 상태가 확실시 될 때까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빠는 새벽에 심정지가 왔고 그나마 가까이 사는 고모들부터 멀리 사는 작은아빠, 큰아빠까지 날아오셨어요. 갑작스레 차려진 빈소 앞에 어리둥절해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나마 회사 동료 한둘에게 알려 차차 사정이 퍼지게 되었고 남친에게도 겨우 이 사실을 알렸네요. 앞만 봐도 저는 아빠를 보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모들도 저를 무척 짠해하시더라고요. 오빠가 그렇게 다경이 너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마누라 없이 그 고생을 하며 악착같이 벌고 불리고 살았는데 일은도 안 돼서 이렇게 먼저 가다니 참 인색이 야속하다. 나는 오빠한테도 너무 서운해. 뭐하러 그렇게 혼자 고생을 다 짊어진 건지 조금만 여유 있게 살지 왜 그렇게 팍팍하게 살다가 병까지 얻어간 거야. 딸내미 시집 가는 것도 못 보고 말이야. 막내 고모의 이 말은 제 가슴을 정말 미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아빠는 그렇게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사실 이걸 꼭 그렇게 연결 지을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이때 불쑥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남친. 제가 아빠 소식을 알린 지 좀 되었는데도 당장 안 나타나는 남친 말이에요.
물론 회사에 있고 일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애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우리 아빠도 그걸 아시는 채로 돌아가신 건데 남친은 정말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듯 했어요. 바쁘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하면서도 저는 점점 화가 올라왔고 때가 때여서 그런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결국 장례를 지키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복도에 나와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가 되게 뭔가 마음이 떠있는 사람처럼 당당하다는 어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할 도리를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되게 기분 나쁘게 들렸어요. 다경아, 왜? 나 지금 엄마 모시고 운전해서 가는 중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가는 길이라고 말을 했잖아. 일하는 중인 거 몰라? 아니,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되신 거 나도 걱정 많이 하고 안타까웠지. 그래서 지금 서둘러 회사에 말하고 부랴부랴 엄마 모시고 가는 길 아니야. 왜 예민하게 굴어? 가고 있다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빠의 소천에 대해서 알린 것은 오전 9시쯤이었고 답장 하나 없는 남친과 연락이 된 건 오후 3시였으니까요. 일단 사정이 있을 거라고 믿어보려고 했지만 남친 말대로 제가 예민했던 걸까요? 좀처럼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스피커폰이었는지 차 안에 같이 있는 듯 보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는데? 왜 일하는 사람한테 난리냐? 장례나 신정을 좀 쓸 것이지. 지금 가고 있다는데 왜 불만이야? 아주 웃기지도 않네. 지는 우리 정희 결혼식 코빼기도 안 비춰놓고 지 급하니까 지금 우리 찾는 거야? 아유, 걔 그렇게 안 봤는데 어지간히 철판을 깐 게 아니네. 야, 상현아, 너 서두를 것 없어. 운전 조심해. 응? 그러면서 계속 옆에서 쫑알쫑알 뭐라고 막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이미 전 상당히 지쳐있고 마음 진정이 안 되는 상태였기에 대충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빈혈도 띵하게 오고 고모들도 저보고 좀 쉬라고 하시는데 쉴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극한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빠가 저렇게 가신 것과 아무런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저 모자의 태도가 몹시 짜증이 났어요. 장례랑 결혼이 애시당초 색깔이 같은 종류의 일이던가요? 그렇게 겨우 분을 추스리고 앉아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머니랑 남친이 도착했더라고요. 앞전에 전화통화 때문에 저나 남친이나 어머니까지 셋 다 조금 날이 서 있는 상태였고 분위기는 아주 팽팽했어요. 뒤따라온 고모들에게 어머니와 남친을 소개했는데요. 일단은 결혼할 남친이 있다는 걸 고모들이 알고 계시니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짜증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큰고모, 막내고모, 여기 제 남자친구예요. 결혼한 남자친구라고 말했던, 그리고 이쪽은 남친 어머니시고요. 어머니, 이쪽은 저희 큰고모, 막내고모세요. 고모들도 같이 가볍게 목례를 하려던 차에 어머니가 인상을 훅 찌푸리시더니 톡 쏘면서 받아치시는 거예요. 아니, 결혼은 뭐 확실하지 않지. 그냥 친구지 뭐.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상황이 참 안타깝게 되었네요. 이러면서 조금 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모들은 다 자기 아들들을 장가보낸 분으로서 이때 안 좋은 예감을 받으신 것 같아요. 큰 고모가 저를 손짓해서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다경아, 결혼할 남친이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무슨 남자 쪽 엄마는 결혼할 사이 아니라고 저렇게 선을 긋냐? 남친이라는데 친구라는 건 또 뭐야? 표정도 영 표독스러워가지고는 아니 뭐 보통 성격이 아닌 것 같던데 저쪽이랑 결혼 얘기 나오는 거 맞아? 저도 느낀 부분을 큰 고모가 똑같이 말씀하시니 참 씁쓸하더군요. 결혼할 사이 맞아요. 내년에 하려다가 내후년으로 시기가 미뤄져서 좀 사정이 있긴 해요. 아니, 미뤘으면 미룬 거지. 왜 말을 저렇게 알싸하게 한다냐? 내가 볼 때는 선 긋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니 너무 갑갑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더 얘기 안 하고 돌아서서 자리로 왔는데요. 남친이랑 어머니는 육개장을 먹으면서 너무 화기애애하게, 특히 어머니는 뭐 식사라도 안 하고 오셨는지 맛집에 온 사람처럼 우악스럽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왠지 모르게 그쪽으로 발이 움직여지질 않더라고요. 전 이때부터 아마 여러모로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빠를 보내드리고 진정이 안 되어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저를 결혼할 사이에 남자라면 당연히 제 슬픔을 함께 해주고 이렇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겠죠. 떨떠름한 상태로 저는 입안에 그 무엇도 못 넣고 찾아오신 조문객들을 힘없이 맞느라고 무척 몸이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그쯤 돼서 남친과 어머니는 일어날 생각이었던지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 간다? 아, 잠깐 나와봐라. 할 얘기가 있으니까. 헌데 이때 저를 부르는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되게 기분 나쁜 상태로 따라갔어요. 장례식장 앞쪽 복도 쪽으로 가서 거기 의자에 털썩 앉으시더니 남친은 옆에서 어정쩡하게 서 있고 어머니는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설마 했지만 듣고 저는 귀를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있잖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 상현이라도 얘기하고 정이랑도 한참을 얘기해봤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도리는 하는 거야. 내 말 서운하게 듣지 말고 현실 파악을 하고 잘 들어. 이참에 우리 상현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봐라. 네?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저도 이미 정남이가 떨어지고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파혼까지 생각이 본격적으로 미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를 제가 아닌 저쪽에서 제시하게 될 줄도 몰랐고요. 어른한테 뭔 말을 여러 번 하게. 그래, 말이 다시 생각하자는 거지. 똑바로 말하면 파혼이지. 어차피 니네 결혼할 시기도 한창 뒤로 미뤘었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잖아. 집을 샀니 뭐를 했니 그냥 집 알아보고 있었고 결혼식이랑 날짜랑 뭐 많이 정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어머니는 영 이상한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긴 한가 싶어 고개를 확 쳐들게 되더군요. 잘 생각해봐라. 너도 아빠가 쉬고 힘들 거 아니야. 그런 상태로 무슨 결혼 준비를 하겠어. 집에 어른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어야 그런 준비도 하고 시집 장가도 가고 하는 거야. 뭐 이전부터 너 하는 모양새 보면 아빠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그닥 다를 일도 없을 것 같긴 하다. 어쨌건 계기는 둘째 치고 나는 잘됐다고 생각해. 이런 자리에서 말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너한테 서운한 거 엄청 많아. 너도 알지? 그렇게 불러내도 나오지도 않고 입 꽁꽁 닫고 우리 무시했잖아. 이따위 말이 고요한 복도를 채우고 있는 가운데 남친은 무슨 투명인간 마냥 자기 엄마 옆에 비스듬히 걸쳐 앉아 제 쪽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뭐 이딴 쓰레기가 다 있지? 완전히 타임만도 못한 존재구나 싶어 손이 벌벌 떨렸어요. 그런 와중에 본격적으로 파혼이라는 결론에 이른 이유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미 그전에도 저를 못 부려먹어서 마음에 안 들었지만 다 떠나서 지들 입맛에 완전 맞는 대상 알아낸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상현이 말이야. 네가 뭐 유학파에 좋은 회사 다닌다고 꽤 어깨 들썩거렸지만 그것 빼고 너가 뭐가 있냐. 뭐 그렇게 대단해서 예비시댁이랑 썩기려고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상현이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애들이 줄을 섰어. 당장 내년에라도 지들이 더 집 해오고 혼수도 짱짱하게 해오겠다고 버티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 여기저기서 소개시켜준다고들 난리야. 그런데도 상현이가 순전히 너 생각해서 다 거절해준 거라고.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 내외할 땐 언제고 네 가족 일이라고 이렇게 요란하게 불러대고. 너 아주 상현이를 물어뜯고 난리가 났더라. 여기서부터 남친은 지 엄마 말에 뭐가 우쭐했는지 그제서 슬쩍 돌아보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음이 떠버린 남자의 눈동자만큼 역겹고 밍밍한 그림이 없다더니 딱 그 꼴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믿을 수 없는 말들을 자꾸 배설하시는데 저도 더 못 듣겠어서 확 잘랐어요. 난 이번에 그냥 다 잘됐다고 봐. 뭐랄까 조상신이 도왔다고 생각해. 너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 정희 시집 보내봤잖아. 결혼은 진짜 큰 경조사야. 그런 거 한 번 시작돼서 잘 맞으면 물을 수도 없어. 그러니 이제 더 길게 할 얘기도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너한테 최대한 예의를 다했어. 그렇게 알고 이제 이걸 끝으로 다시는 안 봤으면 한다. 뭔 말인지 알지? 이때 전 정말 헛기침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막혀서 눈물도 안 나왔어요. 와,
이런 날 꼭 그런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저를 엄청나게 동정하는 표정으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그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근데 어쩌겠냐. 할 말은 해야 되고 시기가 딱히 없는 걸. 그러면서 가겠다고 일어나서 자리를 터는 어머니와 남친을 저는 똑바로 불러 세웠어요. 왜 사람 불러놓고 본인들 할 말만 하세요? 저도 할 얘기 많은데요. 듣고 가세요. 이게 무슨 무례한 태도예요. 어른에게 어쩌고 저쩌고 가르치실 수 있는 모양새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말에 어머니랑 남친은 동시에 기막혀 죽겠다는 듯이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남친은 지 엄마가 저한테 저따위 말을 할 때에는 모아이 석상인 마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더니 제가 반격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그딴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좋아요. 파혼? 저도 좋은데요. 오늘 얘기 안 하셨으면 저도 다 정리하고 제 쪽에서 먼저 말했을 거예요. 하려던 얘기를 어머니가 먼저 해주시니 아주 좋은데요. 제 말에 남친이 갑자기 앞을 막으면서 그만하라고 제지하더군요. 뭐야, 다경이 너. 그만하고 가서 너 일이나 봐. 이럴 때 아니잖아.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똑같이 반격했어요. 나서지 말고 뒤로 비켜. 엄마같이 변호해줄 때는 신나서 입 다물고 있던 주제에 이럴 때 아닌 거 알면서 본인들 말은 실컷 배설해도 되고? 나는 반박하면 안 돼? 누가 예의 없는 건지 몰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할 짓이냐 이게? 그러자 남친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찌저찌 달래려고 하더군요. 그래, 그건 그래. 엄마도 미안하다 하셨잖아. 나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저는 여기서 열불이 나서 왁왁거리고 따지며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 됐고 내 말이나 들어. 있잖아. 뭐? 나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가 안 차는 게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 뭐요?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줄을 서요? 우와, 이제 알겠네요. 어머니 아들 돈 좀 있는 집에 장가 보내려고 계속 뜸들이셨던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전부터 어머니가 저 호구조사하고 집에 돈 있나 없나 되게 따지시더라고요. 뜬금없이 저희 결혼자금 줄 돈 없다고 미루시더니 무슨 이제는 뭐 받쳐줄 부모가 없으니 결혼을 안 시키는 게 낫겠다고요. 이야, 진짜 웃기네. 있잖아요, 아줌마. 우리 아빠가 안 계신 것 같고 이렇게 거만하게 짓거릴 때가 아니에요. 솔직히 아줌마랑 저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지만 너무 웃겨서요. 우리 아빠 재산이 멀쩡히 살아계신 아줌마가 갖고 있는 돈이랑 비교도 안 돼요. 진짜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정말. 저도 제가 이렇게 말을 험하게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한번 터져버린 입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파혼 얘기 끝났으니 저도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즉 얘기했으면 어떻게든 털어먹으려고 뭔 꼴로 결혼시키려고 했을지 뻔하네요. 있잖아요. 이거 진짜 유치하긴 한데 유치한 수준들한테는 똑같이 해줘야 알아들으니까요. 우리 아빠요. 갖고 있는 건물이랑 이것저것 땅 합쳐서 부동산 200억 정도 되는 분이에요. 아빠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딸인 저 혼자 이어가기 힘들 것 같아서 사위감 눈으로 확인하고 같이 관리하도록 해주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웃겨서 눈물도 안 나네. 뭐요? 아빠가 안 계시니까 든든하게 받쳐줄 사람이 없겠다고요? 시집 장가 가려면 있어야 된다고요? 어쩜 말을 그따구로 하세요? 장례식 와서 할 얘기예요, 그게? 뭐? 아니, 지금 거절하고 쫓아낼 사람이 누군데 아줌마가 뭔데 먼저 파혼 얘기를 꺼내요, 진짜. 기분 더러워 죽겠네. 제어가 안 되는 저를 어느새 고모들이 양쪽 팔을 잡아가며 말리고 있었고 어머니와 남친은 얼굴이 시뻘개졌다 펄해졌다가 아주 보라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모들이 말리고 달리는 모양새를 보고 어머니는 또 그제사 기가 살아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조금은 손을 떨면서 말이죠. 뭔 말이야? 야, 너 진짜 이제 보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상현이 너 조상신이 도운 줄 알아. 어휴, 어디서 저딴 글은 정말. 그리고 뭔 천박하게 돈 갖고 웬 거짓말을. 허풍을 뭘 그렇게 더럽게 떠는지 원. 저는 점점 눈이 돌아버려 빽빽거리며 악을 썼어요. 안 그래도 어머니와 남친을 안 좋게 봤던 큰 고모도 지켜보시다가 같이 나서셨고요. 저기요, 당연히 남자친구 어머니라고 하시더니 좀 보기 그렇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장례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세요? 아니, 어른이 돼서 먼저 차중할 줄 알아야죠. 큰 고모의 핀잔에 움찔한 어머니는 잠깐 기가 죽었다가 또 뭐라뭐라 막 따지시더라고요.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뭔 돈 자랑을 하면서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고 어른한테 이렇게 버릇없이 따지는 게 정상이에요? 고모라고 하셨나? 그럼 애 좀 잡아서 가르치고 그러세요. 저희한테 이러지 말고. 그러자 큰 고모가 딱 정색을 하고 바른 말을 하셨는데 그 말에 어머니와 남친은 표정이 좀 꾸물꾸물해지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그 꼴 보면 되게 고소해요.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이라는 건지. 제 동생 남자 혼자 몸으로 다경이 키우면서 애 고생 안 시키려고 많이 일궈놨어요. 그쪽이 뭔데 거짓말이네 뭐니 해요? 200억대 부동산 되는 거 맞아요. 가족인 내가 맞다는데 뭐요?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뭐 그쪽 하려고 이거저거 증명시켜줄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줄 알아요. 믿기 싫으면 말고요. 아쉬운 건 그쪽이지 우리 다경이가 아니지. 얘야말로 데려갈 애들 줄 섰어요. 우리도 조상이 도운 셈 칠 테니까 그리 알고 볼일 보셔요. 참 기가 막혀서 웃기지도 않네. 예, 다경이 너 이제 들어와. 그렇게 큰 고모가 저를 잡아 끄는 바람에 씩씩거리면서 들어왔고요. 이후로 전 아빠의 재산을 증여받아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잘 모르는 부분도 아직 많고 공부할 것도 있고 신경 쓸 것도 많다 보니 솔직히 말해 결혼 준비와 이 시기가 겹쳤다면 많이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이제 전남친이 되어버린 그놈은 나중에 제 회사 동료를 통해 제가 퇴사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꽤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했답니다. 저는 도통 남자 생각이 나지 않고 너무 질려버려서 그런지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한동안은 담을 쌓을 생각이에요. 몇 번 전 남친한테 전화도 왔고 안 받았더니 어머니한테도 몇 번 왔길래 받아서 뭐라고 했더니 그 뒤로 안 오더라고요. 아빠를 보내는 날 저 거지 같은 일이 겹친 게 너무 한이 되어서 생각 같아선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나마 회사 동료들 말로는 전 남친이 어떻게든 저와의 사이를 다시 붙여보려고 애간장이 탄다고 하니 그날 그 난리를 부려서 저를 영원히 놓친 걸 두고두고 후회하며 살길 바래요. 이 또한 어떤 면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복수가 아닌가 싶고요. 조만간 번호도 다 바꾸고 정리해버릴 생각입니다. 마음 단디 먹고 또 다른 저의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아빠 생각에 아직도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고 기막힌 감정이 많이 들고 그날 저 모자의 난동으로 참 더러운 경험을 했지만 어쩌겠어요. 살아가야죠. 저의 이 복잡하고 괴로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